많은 신혼부부들이 그래요. 신혼은 즐겨야지 그러면서 막 여행 다니고 뭐하고 하면서 돈 다 탕진나 버렸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집이 잘 살면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진짜 허리띠 졸라 매고.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재무주치 닥터 이재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아, 월세냐 전세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보통 이제 사회초년생에서 직장인이 되고 이제 한 회사 1, 2년 다니다 보면 사실 집에서 나오고 싶고 나도 자립하고 싶고 독립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할 때쯤에는 또 우리 전세로 가야 되나? 매매로 가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과연 전세로 가야 되느냐, 월세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매매? 이 전세라는 어떤 요 주거 형태는요, 우리나라에만 존재를 해요. 사실 해외 그 어느 나라를 가도요, 전세라는 이야기는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자, 60년대부터 뭐 00년대, 2000년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집값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는데요. 그 오르는 과정 속에서 전세라는 어떤 주거 형태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게 누굴 위해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8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80년대에 제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는 집 자식이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아파트를 두 채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뭐 부모의 집에 같이 가서 살던가 아니면 나는 어떤 값싼 월세방에 살면서 이거를 전세로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 80% 90%가 들어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 전세라는 제도는요, 사실 이 우리나라의 80년대 90년대의 어떤 금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한 15% 이상씩 됐어요. 그러면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가 생기게 된 계기는 이 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전세를 내주면 전세 보증금 80%가 나한테 들어와요. 그렇죠? 그럼 나는 이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를 또 구입을 하는 거예요. 전세 자금으로 내가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여기다 투자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나는 무이자로 쓰고 있는 거거든. 15%, 20% 되는 그 이자를 내야 될 거였는데 난 똑같은 돈을 쓰면서 나는 무이자로 전세 세입자한테 돈을 받아갖고 여기다가 돈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어땠다고요? 집값이 그냥 사기만 하면 오르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나라잖아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집값 뭐 오르고 있는 데는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명이 진짜 한 채의 아파트로 진짜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맞추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솔직히 부동산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100% 자기 자본으로 집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10명 중에 뭐 1명, 2명이나 있긴 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주거 형태가 전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그 어느 나라를 가도요, 매매 아니면 렌트, 월세를 내고 사는 거 렌트라고 하지 뭐 전세라는 개념은 그 어느 국가에도 없습니다. 요즘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집주인이든 뭐 전세를 들어가는 우리들이든 전부 다 뭐 빚잔치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전세금 받아서 아파트 한 채 사고 뭐 이렇게 했었지만 뭐 이게 더 심화되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지니까 또 대출받아 또 투자했어요. 이때 갭 투자라는 어떤 그런 문화가 또 생겼죠. 자, 그래서 이제 막 갭 투자를 막 해갖고 시세차익을 남기려고 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집주인들도 마찬가지고 세입자들도 마찬가지고 빚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뭐 전세금을 받는다 그래도 은행 금리 뭐 1%대지, 그리고 뭐 전세금 받아가지고 또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기엔 리스크도 심하지. 그러다 보니 사실 투자처도 마땅치 않아서 요즘은 어떤 집주인들도 사실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많이 선호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월세냐 전세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마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마 신혼부부라고 생각을 해요. 신혼부부라고 하면요,
안정적인 주거를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월세로 지출되는 그런 것보다 전세 또는 매매로 가는 게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혼 기간 동안 맞벌이해서 열심히 대출금 상환하고 이렇게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어떤 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10년만 진짜 결혼한 다음에 딱 10년만 진짜 고생할 생각하면요, 저는 전세 또는 매매로 가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그래요. 신혼은 즐겨야지 그러면서 막 여행 다니고 뭐하고 하면서 돈 다 탕진해 버렸거든요. 근데 신혼부부일 때 여러분들이 뭐 집이 잘 살면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되게 부자시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진짜 허리띠 졸라 매고 이제부턴 진짜 현실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마인드로 10년은 진짜 죽을 각오하고 대출금 갚으시는데 조금 비중을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이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직장인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나 뭐 프리랜서, 그 자영업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전세나 월세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들 진짜 옛날처럼 월세방 사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월세를 잘 활용하면 또 그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세를 활용해서 또 그로 인해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직업이나 아니면 내 상황에 맞게,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케바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맞다? 정답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좀 소득이 안정적인 어떤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요런 분들은 전세로 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내가 처음에는 뭐 원룸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투룸, 그 다음에 결혼 시기에 맞춰가지고 뭐 아파트로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빌라로 들어간다던가 요러한 어떤 하나씩 늘려나가는 어떤 패턴으로 가시는 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뭐 아파트 전세로 간다 그러면 그 돈 다 언제 갚을 건데,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도 있는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사실 대출 이자를 월세다라고 생각하고 살지 마시고요. 사회초년생 때부터 대출 상환 계획을 같이 잡아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만 원룸 뭐 요런 거는 사실 뭐 몇 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의 이자를 최소화시키고 원금 상환을 조금씩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관리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좀 자본이 축적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좀 투룸의 어떤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되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좀 뭐 아파트 전세나 아니면 좀 정말 살만한 어떤 그런 빌라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시는 게 저는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수를 두면요, 내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이자만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최소화시키고 원금을 상환해서 그거를 내 자산으로 만들어라.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좀 소득이 불안정한 어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사업자분들은요, 오히려 렌트가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월세 개념이 나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좀 고소득 직군 있잖아요. 고소득 직군에 계신 분들은 사실 월세 사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막 월세 막 300만 원, 400만 원짜리 막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 래퍼 중에 그 도끼 있잖아요. 뭐 TV에 나온 적 있잖아요. 도끼는 어디 산다고요? 하룻밤에 600만 원짜리 호텔에 살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사업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든 이 부분들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 처리로 인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요런 포인트에서 봤을 때는 고소득 직군에서는 오히려 월세가 나올 수 있죠. 자영업자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 돈이 집에 묶여 있으면 굉장히 또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증금을 적게 내는 어떤 반전세나 아니면은 보증금을 완전히 적게 내는 월세,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은요, 한 5천만 원인데 전세금까지 포함하면 한 3억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럼 보통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넘어가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만약에 내가 사업을 확장해야 돼. 그러면 이 전세금 묶여있는 게 좀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이 전세금을 활용해서 내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확장해서 오히려 사업적인 소득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유가 되시고 돈이 많으시면 당연히 집을 매매로 사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진짜 더 여유가 된다고 하면 전세로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전세나 매매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구나 내 자산의 상황이 다르고 내 어떤 직업의 어떤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진짜 정답은 없습니다. 자, 오늘 월세가 나은 건지 전세가 나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진짜로 돈 하나도 없이 전셋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내가 뭐 한 10%에서 20%만 갖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전세자금 대출의 제도들이 어떻게 마련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들 안녕.